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지난주에 윤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선진 대한민국의 진면모를 제대로 알렸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짧은 일정 동안에 부산 엑스포 홍보 유치에 대한 홍보전, 세일즈 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까지 함께 이루어냈는데요. 잠시 후에 이번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의 의미, 그리고 그 경제적 성과, 남은 과제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투데이 핫경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 안팎으로 가격이 줄줄이 올랐던 라면 가격이 다음 달부터 가격을 내립니다. 라면업계 점유율 1위인 농심이 주력 제품인 신라면 가격을 4.5% 낮췄고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같은 12개 제품 가격을 4.7% 인하합니다. 편의점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은 40에서 50원 정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두 회사가 라면 가격을 내린 것은 2010년 이후에 13년 만의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은 대면 활동이 늘고 물가 상승세도 다소 꺾이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동향조사, 그 결과에 따르면 6월달 소비심리지수는 100.7로 5월보다 2.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오름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달 이후에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긴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매매된 전국의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종전 최고가 대비 30% 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전체 13만 2,743건 중에서 3만 4,406건으로 25.9%를 차지했습니다. 네 채 중 한 채는 최고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금액에 거래됐다는 의미입니다. 월별 하락 거래 비중은 매월 줄어드는 추세로 3월에는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된 거래의 비중이 전체의 29.1%였지만 4월과 5월 계속해서 감소하였고 이번 달에는 22.9%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증권사들이 다음 달 코스피가 그동안 상승 피로감에 다소 부진을 겪을 수 있다면서 7월 코스피 전망치로 2,350선부터 2,750선까지를 제시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주가 상승률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달러 환산 기준 가격의 매력을 이유로 해서 국내 증시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경계감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 강도를 둔화할 거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가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고평가 부담이 해소되고 국내 성장 기업들의 이익도 개선되는 등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 모시고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So dear friends, here we begin.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효과에 대해서 특히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 연구센터 책임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방하면서 이제 G7 국가들과 또 EU 정상들과의 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또 베트남 국빈 방문 같은 경우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외교도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낸 순방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번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성 교수님, 이번 그 프랑스와 베트남을 연속해서 이제 순방을 하고 많은 성과들, 특히 경제적 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은 4박 6일이었죠, 그죠? 예, 예, 비교적 뭐 이렇게 짧은 일정이었고요. 두 개의 국가를 갔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프랑스 방문의 주된 목적은 엑스포를 홍보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홍보가 잘 되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영어 연설을 통해서 그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알린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직접 PT를 영어로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 부분이 동아시아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정말 유치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잘 어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성과가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뭐 프랑스 방문했을 때는 2차 전지, 전기차, 해상 풍력 관련되는 유럽 기업 6개로부터 9억 4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또 그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는 뭐 다른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111개의 그 MOU를 이제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공급망 관련되는 어떤 협력 방안도 많이 잘 마련한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그 잘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베트남 관련해서는 유상 원조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성공적인 순방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아시안 전문가로서 또 보는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프랑스, 베트남 외교 성과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 의미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프랑스하고 베트남 방문은 지난달에 그 한일 관계 개선,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강화 이후에 우리의 그 외교적 보폭을 확대하는 그런 그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엑스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문 계기의 세일즈 외교, 그 다음에 EU, 나토의 핵심국인 프랑스하고 외교적인 관계 강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뭐 인태 전략이라든지 하나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그 외교적인 구상을 본격화시키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교적인 성과, 그 외에 이제 경제, 안보적인 성과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라고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과별 순방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 박람회 기구 DIE라고 하죠. 그 총회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텐데 가수 싸이 아주 유창한 영어와 세계적인 인지도를 활용해서 선글라스도 끼고 아주 편안한 그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잘 봤는데요. 싸이 그다음에 뭐 조수미 씨 등등등 많은 연사들이 아주 감동적인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특히 윤 대통령께서는 영어로 직접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부산의 특징과 특수성에 대해서 잘 소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 이번에 윤 대통령님의 그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전 이거에 대한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PT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잘 된 면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저는 내용 측면에서도 좀 훌륭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우디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열심히 했는데요. 사우디가 주로 했던 것은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다음에 그 관련돼서 뭐 포용적인 어떤 정책을 보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눔의 가치 그리고 보존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연사들이 나와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6.25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만 들끓었던 인구 30만 도시가 부산이었는데 지금은 한 70년 만에 330만이 넘는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제2의 도시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게 되면은 그 유엔 참전 용사들의 묘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의 도움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모습을 부산이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감동적인 부분이 우리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프레젠테이션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우디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해볼 만하다를 넘어서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겠느냐. 뭐 전략적인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이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부산 다방이라든지 또 슬로건에 보면 부산 is ready 이런 슬로건 그 슬로건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표방을 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볍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좋았다라는 분들 평가가 있긴 하던데. 예, 뭐 그런 가벼운 접근을 통해서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평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는 잘 유치해서 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한국이 받았던 전 세계에서 받았던 그런 혜택을 우리가 돌려주겠다.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한 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기여하면서 돌려줄 수 있는 나라로 잘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쌓아온 글로벌 인지도가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 기대 가운데 가장 큰 게 이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부가 추산하기를 약 60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또 뭐 그에 부서에서 이제 외교적 효과 당연히 따를 텐데요. 그런 경제적 효과나 외교적 효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번 엑스포의 성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엑스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정 엑스포가 있고 등록 엑스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전과 여수에서 했던 것은 인정 엑스포고요. 그거는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짧은 편이고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개최국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최국이 그 엑스포를 하는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참가하는 국가들의 부스까지 다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등록 엑스포, 즉 여기 BIE에서 인정하는 등록 엑스포의 경우에서는 기간도 6개월로 길게 할 수 있고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도 부지를 제공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국가들이 부스를 마련할 때 드는 비용은 각 국가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부산에서 추정하고 있는 총 비용은 한 4조 6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이제 대한상의에서 한번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만 한 43조 정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8조 정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 측면만 보더라도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에 비해서 10배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흑자 어떤 그 행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성격을 보게 되면은 그 엑스포랑 우리 과거에 했던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좀 성격이 차이가 있는데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어디까지나 스포츠 행사입니다. 스포츠 행사이고 그게 메인이면서 다른 것들과 관련돼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반면에 엑스포란 것은 각 국가들이 자랑할 수 있는 만한 각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엑스포에서 파급되는 효과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외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경제적 효과가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거를 과거의 다른 엑스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일부에서 생각하기엔 이 금액이 과도하게 좀 커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정부에서 혹시 그렇게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긴 합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거 다른 사례들, 뭐 상하이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그 UAE에서 했던 엑스포 같은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금액 자체나 여러 가지 효과들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금액 외에도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방문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고 50만 명 정도의 어떤 그 고용 효과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러고 다른 엑스포들도 그런 효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 어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서는 훨씬 경제적 효과가 직접적이면서 오래 갈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5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우리가 정부가 60조라고 하는 게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가장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상하이 엑스포가 한 110조 정도의 경제적 효과, 밀라노가 한 63조의 경제적 효과로 분석되는 걸 보면 전혀 과장이나 이렇게 과대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예, 크게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우디와 이탈리아 이렇게 강력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번 프랑스 순방 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가장 강한 경쟁 상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프랑스에서의 홍보전, 유치전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통령도 이야기하시면서 이번 그 프랑스 순방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혹시 유치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언론에서는 그 뒤에 이제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떨어지는 어떤 그걸 발표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유불리 어떤 승패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4차 PT를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가 분위기를 잘 몰아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했던 것이 이제 4번째 PT입니다. 그리고 정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올해 11월 말에 이제 그 17차 BI 총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비밀 됩니다. 투표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예, 그때 이제 179개 회원국이 비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는 국가가 없으면은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는 빼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되니까 예, 지금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3분의 1을 못 받으면 이제 재투표를 해서 결선 투표를 하는 거죠. 상위 저 2개 국가가. 예. 네.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 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언론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프랑스는 1차에서 사우디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1차 투표에만 한한다라고 또 단서를 단 일도 있어서 이게 1차 투표 결과에서 우리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확신이 들지 않아서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유치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우리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 행사들을 유치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잘 했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우디는 그 빈살만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그런 그 유치전을 이끌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뭐 대통령도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 외 여러 기업들이 각계격파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우디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니까 빈살만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오일머니라든지 그 탄소 네거티브 이런 미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탈리아는 그 아주 명배우 러셀 크로우 같은 그 대배우를 이렇게 앞에 대서서 하는 아주 극명하게 약간 그 각 국가별 특징이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서 꼭 이길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또 대북에 대한 외교적인 공조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프랑스의 경제 협력, 첨단 산업에 대한 공조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그 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나라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협력과 그리고 항공 우주 사이버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한 협력 강화를 이제 강하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윤 대통령께서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6개 기업, 이메리스, 유미코와 콘티넨탈, 에퀴노르, CIP, 나일라캐스트 등 6개 업체들 국적도 다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다릅니다. 프랑스를 순방해서 프랑스의 기업인 줄 알았는데 EU 각국의 기업이더라고요. 그렇죠. 프랑스에 있는 EU 각국의 기업들로부터 네네. 이제 해당 분야를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2차 전지, 전기차, 해상 풍력, 그리고 고성능 폴리머 업체와 같이 즉 현재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한국에다 공장을 짓고 이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규모가 9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규모 자체로도 사실은 작은 규모가 아닌 것이 이 정도면은 1년에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그 해외 투자의 한 12% 정도 되는 그 투자를 한꺼번에 이끌어낸 부분이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들이 뭐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경제 안보나 공급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가시적인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성과가 잘 유지될 수 있으려면은 후속 조치들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그 과제만 잘 이루어진다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별로 언론에 강조되지 않았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께서 어디를 가셨냐면은 스페이스 스테이션 F라는 그 프랑스의 그 스타트업 성지를 갔었습니다. 네. 가서 이제 굉장히 그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고 또 이게 나중에 얘기할 베트남에서도 청년과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제 같이 활약할 수 있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스타트업 성지를 감으로써 국내 특히 서울 같은 곳에서도 그런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미국 순방 때도 그 나사의 스타트업 우주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들도 만나시고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스타트업 성지에 이렇게 방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첨단 소재, 해상 풍력 등등 에너지 분야까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밀고 있는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 6개 기업들과의 그런 MOU라든지 계약 체결 이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 8대 기업 회장을 초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제 8대 그룹의 총수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이 주요 분야들이 이제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요청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연 프랑스와 한국 경제 교류 협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8개 우리나라 회장단을 초청해서 일단은 현재 프랑스가 경제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분야에서 이제 프랑스가 열심히 이제 나아갈 것이니 한국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외에 또 대한 상위 차원에서 프랑스 산업연맹하고 그 이제 한 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기업인들이 만나서 에너지나 기술 분야 협력에서의 어떤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프랑스 2030이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해서 늘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해당되는 분야들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협력 기회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물꼬를 튼 차원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좋은 계기를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시고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부처의 시간이 되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홍보전 그리고 6개 기업으로부터 9억 4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 효과를 거두면서 숨가쁘게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거의 무박으로 또 베트남으로 넘어갔습니다. 베트남을 이제 국빈 방문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우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 베트남 방문은 베트남 그 아세안이 10개국이지 않습니까? 동남아 10개국인데 그 중에서 베트남을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 한베트남 관계를 보면 동남아 10개국 중에서 베트남이 우리의 최상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자 단독 국빈 방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베트남을 단독으로 방문함으로써 이 베트남에게 한국이 베트남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베트남 방문 계기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외교, 국방, 안보뿐만 아니라 뭐 경제, 그다음에 이 무역, 투자, 뭐 인적 교류, 뭐 이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윤석열 정부의 향후의 이 아세안 외교에 본격적인 시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베트남과의 그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교역이 일본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세 번째 큰 예. 교육 국가가 됐어요. 예. 중국과 미국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 베트남, 일본 이렇게 이제 예. 바뀌었더라고요. 예. 굉장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그 뒤에 2030년까지 약 1,50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격상을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그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협력, 그 베트남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1992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네, 만 31년 차 된.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수교 30년 네. 기념이었고 작년 12월 달에 베트남 주석이 이 서울을 방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 향후의 한배 관계의 그 비전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 대통령의 이 베트남 방문은 이 작년에 합의한 이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게 뭐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지만 동맹을 빼놓고는 가장 최상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전에 합의를 했는데 향후에 그러면 이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내실화를 시킬 것인가? 외교 안보, 뭐 정치, 그다음에 경제, 무역, 투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번에 그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이라는 그 합의 문서를 했습니다. 도출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이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이 동남아 국가 중에 파트너라고 할 수도 있고 주로 경제, 무역 투자 중심으로 관계가 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 계속적으로 무역 투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양국의 협력의 범위를 외교 안보라든지 그 국제 관계라든지 지금 뭐 동아시아가 지금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미중 경쟁 때문에 굉장히 그 기존 질서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베트남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중국과의 그 남중국해 분쟁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한반도 이슈에 있어서 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어떤 그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답게 이번에 순방을 하면서 수많은 경제인들, 특히 이제 국방, 방산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최첨단 소재 이런 분야까지 다양하게 기업인들이 많이 함께 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MOU도 체결되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3위로 올라선 그 교역국에서 이제 더 1,500억 달러까지 2030년에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주요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양국 간의 교육 관계를 보면 작년에 한 베트남 무역액이 한 87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세안 전체하고는 한 1,800억 달러가 되거든요. 아세안 17개국 전체하고. 근데 베트남이 877억이니까 한 동남아 무역에서 베트남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삼성이라든지 LG 우리 대기업이 진출해서 거기서 대규모 뭐 핸드폰 공장이라든지 이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한배 관계는 경제 관계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등록한 한국의 이 법인 수가 한 9,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이 경제인이나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상당한 이제 경제적인 그런 기회를 찾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1,500달러 이제 무역액 목표를 잡았는데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2030년이 되면 1,500을 넘어서 한 뭐 2,0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런 특히 경제 관련한 내용을 보면 우선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GDP 규모가 한 4천억이 좀 넘습니다.
넘고 이 1인당 GDP가 한 4천억 달러, 4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진국으로 진입을 해서 베트남은 2045년, 2050년까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베트남이 굉장히 그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대부분 이 외자 기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단순 가공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경제적인 도전 과제는 산업 구조 고도화입니다. 단순 제조업에서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이 기술 집약적인 그런 어떤 그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제조업 기반도 확충을 하고 이게 이제 베트남이 가장 지금 이 원하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기술 협력이라든지 뭐 무역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인력 이 육성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합의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베트남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 단지 조성 협력 모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그 상당한 그 전체 그 ODA 유무상 원조 중에서 많은 비중을 베트남이 한 28% 동남아 전체 제공하는 한국의 ODA 중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됩니다. 이 무상 ODA가 한 1억 5천 되는데 이걸 향후에 2024년, 2027년 기간 동안 무상 원조를 한 2억 불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 원조 있지 않습니까? 양어성, 차강, 네. 우리 이 EDCF 그 대외 협력기금 이걸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 베트남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이 교통망 확충 있지 않습니까? 뭐 도로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EDCF 기금을 2030년까지 2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이 무역 정진 기금이라는 또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걸 거기에 한 20억 달러 더 추가해서 한 40억 달러 향후 한 10년 기간 동안 40억 달러 정도의 이 유상 원조 양어성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파격적인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좀 더 수준 높은 말 그대로 전략적 파트너로서 뭔가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이 합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또 보면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이 베트남의 그 숙련 노동자 육성이라든지 뭐 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이 합의가 많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효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경제적 성과의 의미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더 한번 세부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교수님 그 방산이라든지 핵심 광물, 전기차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대기업들과 굉장히 많은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양해각서 무려 111개의 그 MOU 체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경제적인 그런 주요 성과, 그 의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있긴 한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양해각서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이 상당히 사실은 핵심 광물 히토류라 그러죠. 히토류에 대해서 지금 히토류 확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를 중국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려져 있기로는 100%를 중국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10%도 중국으로 재수출되어서 가서 결국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 거의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히토류란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세대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없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히토류 매장량이 2번째 정도 됩니다. 네, 거의 중국의 절반 정도 매장량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히토류를 뽑아 쓴다든지 재련하거나 이런 기술들은 좀 모자란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그런 기술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과 베트남의 광물이 잘 이렇게
어우러진다 그러면 피토류 관련되는 글로벌 공급망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첨단 산업의 그 핵심 소재들, 예. 그 재료들에 대해서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가 더 필요하겠네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게 뭐 단순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배터리나 전기차 여기서 네. 히토류가 빠지지 않고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단순히 그냥 공급망 그 산업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안전한 공급망을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윤 대통령께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협력 국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작년 12월 28일이죠. 한국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 세계 이 정치에서 국제 정치에서 지정학적으로 그다음에 지경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한국도 굉장히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그 한국의 외교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반도 문제 많이 신경을 썼고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우리의 외교적인 이 지평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그런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외교 전략적인 관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아세안이 인도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남방 정책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 하에 있는 것인데 우리 정부의 아세안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중요성을 어떤 지속하고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세안 중에서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 가장 이해관계가 가까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모두에 베트남은 우리의 최상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베트남도 중국의 이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인접국이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국 대륙 주위에 수많은 소수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이 경제 발전을 또 이루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나라가 한국하고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도 지금 북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어떤 건설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베트남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중국 딜레마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지금 남중국해,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베트남의 앞바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동해라고 부르거든요. 네. 베트남은 그 동해라고 부르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2014년, 15년 이후에 불법으로 암초를 매립을 하고 국제해양법을 이렇게 위반한 거죠. 매립을 하고 그 이전에는 베트남 어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베트남이 배타적 경제 수역 이주로 규정한 지역인데 베트남의 중국의 이 해경이라든지 해군들이 불법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군사 기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시적으로 보면 베트남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상시적으로 베트남 어선들이 중국의 해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민병대 어선들이 있습니다. 거의 준군사 조직인데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중국은 이 베트남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군사안보적으로 대결한다든지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네네. 중국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경제를 키우고 해서 이제 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베트남하고 지난 30년 동안 수교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경제 협력 위주로 해왔는데 네네. 이제는 포괄 전략적 동반자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특히 네. 이번에 그 합의한 게 이제 방산 협력인데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무기가 다 소련제입니다. 네, 다 러시아산이거든요. 근데 무기 체계가 다르면 쉽게 이렇게 교체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큰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체를 하기보다는 지금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베트남의 그 무기 뭐 부품이라든지 향후에 그 이 공급 그 전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무기 체계 그 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런 방산 협력은 어떻게 강화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베트남의 해경, 그다음에 해군의 함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베트남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위한 일단 장비라든지 이런 그 베트남의 해경 감시 능력 이걸 뭐 해양 영역 이시라고 하는데 MDA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한 어떤 그 이 협력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 가신 계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선 기술이라든지 한국의 해군 함정, 해경 함정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방산업체인 한화의 부회장이라든지 카이 사장이라든지 같이 이제 동반해 가셨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의 그 퇴역 함정을 제공해 주기로 합의를 했고 이거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이 해양 안보 일종의 그 ODA인데 해양 ODA인데 안보 ODA인데 안보 ODA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말씀하신 카이라든지 우리 방산 업체들이 베트남과 협력을 해서 뭐 우리 이제 군사 장비 수출이라든지 이건 한국과 베트남의 윈윈이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그 해양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건 윈윈이고 그다음에 그 이 방산 협력 같은 경우는 이 서로 정치적 전략적 신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베트남과 어떤 이런 방산 협력이라든지 그 무역 투자에서 방산이라든지 외교 안보라든지 이런 분야로 협력의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향후에 베트남과 이 말 그대로 진짜 그 전략적 파트너로 가기 위한 중요한 그런 어떤 합의라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이제 최 교수님이 말씀 주셨듯이 2030년까지 EDCF라고 하죠. 경제개발협력 그 기금에 대해서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라고까지 하면서 파격적으로 베트남과 계속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의미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EDCF와 EDPF 두 가지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EDCF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 저리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유상 원조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는 사실 작년 말에 합의를 한 것인데 합의한 내용이 이제 교통이나 보건,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격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를 잘 보게 되면은 EDCF만 봤을 때 7년간 한 2조 6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단순 계산으로 보면 3년간 이제 1조 1,000억, 1,200억 정도 되죠. 근데 올해 1월 달에 그 2023년에서 2025년까지 EDCF 중기 운영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3년간 11조 7천억을 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11조 7천억 우리가 총 쓸 것인데 EDCF에서 그중에 1조 1천억 원 이상을 베트남에만 쓰겠다라는 것이니까 사실상 거의 10% 가까이 단일 국가에 대한테만 그 EDCF 자금을 쓰겠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철도나 경전철 그리고 도시철도와 같은 도시 기반 인프라를 쌓는 데 많이 쓰입니다. 당연히 그 사업을 하는 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고용 창출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30년 동안 꽃피어오는 이제 경제협력 가운데에서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ESG의 시대고 기후변화 협력 이런 부분도 많이 강화된다는데 짧게 기후변화 협력이나 이런 의미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과거 한 10년 동안 그 UN 기후변화 협상 외교부 자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 기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사이클론이라든지
뭐 가뭄이라든지.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뭐죠? 그 홍수라든지 뭐 이런 이 급격한 기후 변화에 취약합니다. 이걸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적응,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들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상 기후에 대한 이 대응 능력, 리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ODA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환경 산업,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다음 사회 문화적으로 이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경제 통합 수준으로 이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로 이걸 이렇게 하면 양국의 위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엄중해지고 있는 국제정치 경제 현실에서 이 베트남은 우리가 진짜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이 파트너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좀 더 실질적으로 내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을 포함한 해외 순방단이 4박 6일 동안 숨가쁘게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방을 했습니다. 저희도 짧은 시간 동안에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 그 성과,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숨가쁘게 저희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성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순방에서 돌아오고 부처의 시간들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어떤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복합 경제 위기에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수출이 좀 요즘 안 좋으냐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이런 경제 형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베트남도 방문했고 프랑스도 방문했으니까 경제 협력국을 굉장히 다양화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순방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인태 전략 지금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인태 전략이 단순한 외교 전략일 뿐만 아니라 오늘 경제인사이트 프로그램에서 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태 지역이 우리의 주요 경제 무역 상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그다음에 인태 지역 내 주요 거점 국가들 향후에 대통령의 이 정상 외교가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9월달에 또 인도네시아 방문도 있고 그래서 이번 프랑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방문이 세일즈 외교, 그다음에 인태 전략, 외교 전략, 경제 우리의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그런 본격적인 그런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숨가쁘게 4박 6일간의 외교를 통해서 수많은 MOU들이 체결됐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한 결과겠죠. 그 MOU들이 MOU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과 성과로 이어져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부흥하는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많은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숙제, 과제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한국, 프랑스, 한국, 베트남 관계가 경제적 협력 관계 또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원기, 성한경 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210원을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으로 제시하고 있는 9,620원 동결 이 서로 상충되는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과연 10,000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